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법 기출 OX 환매네요, 환매. 교재로는 87페이지 한번 87페이지 환매. 환매는 팔았다가 되산다. 뭐 일종의 재매매 계약하고 유사하죠. 근데 이제 환매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되고 재매매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조문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지문 1번 보겠습니다. 자,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자, 여기 보시면 매매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환매특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 민법의 주종관계는 세 가지가 있죠, 그죠? 매매와 계약금 계약, 매매와 환매특약, 임대차와 보증금 계약, 이런 식으로. 주종관계는 주인이 죽으면 종도 따라 죽는다. 즉 매매가 무효로 되면은 환매도 무효로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1번은 맞네요, 그죠? 자, 환매는 그리고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계약금 계약하고 보증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지만 동시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환매 특약은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다. 특약도 동시에 환매 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되는데 동시에 하지 않으면 환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맞네요. 자, 환매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할 수 없다. 자, 일신전속권,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권리다. 이게 일신전속권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일신전속권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사람만 가지고 있다. 뭐 대표적으로 갑이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을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 아버지는 친권을 가집니다. 그러면 아들인 을에 대해서 친권을 가지는 사람은 오로지 아버지 을이단 말이에요. 갑이단 말이에요. 지나간 사람 갑다씨가 친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을에 대한 친권은 오로지 갑에게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 그래서 친권이 대표적으로 일신전속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권리는 일신전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매권도 일신전속권이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은 X네요. 3번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자, 지금 3년 안에 계약 특약 내용을 보면 3년 안에 갑이 환매권을 행사해서 을에게 집을 찾아온다. 이 3년을 우리는 환매기간이라 합니다. 환매기간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법대로 해야 됩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든다면 3년을 초과해서 7년을 정했어. 자, 7년을 정했다면은, 그죠? 5년으로 됩니다. 왜? 부동산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5년으로 된다. 안 정해도 5년으로 됩니다. 근데 여기처럼 3년으로 정했다면 괜찮죠? 그대로 3년으로 됩니다. 대신에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행규정의 성질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환매대금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특약이 있으면 특약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다. 환매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규정을 보시면 매매대금 플러스 매수인 부담의 매매비용 을 합친 것을 우리는 환매대금이란다.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은 1억인데 매매비용이 400만 원이다. 그러면 매수인 부담의 매매비용은 균분하잖아요, 그죠? 매도인과 매수인은 반씩 부담한다. 그래서 2분의 1을 부담함으로 결국 200만 원이다. 그래서 특약이 없으면 환매대금은 1억 200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갑은 3년 차에 1억 200만 원을 을에게 주고 환매권을 행사해서 찾아올 수 있다.
자, 3번 맞네요. 환매 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맞고. 자, 4번에 환매권이 행사되면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기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과실과 이자. 자, 지금 3년 차에 환매권을 행사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3년 전에 1억을 받았으면은 3년치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또 3년 전에 을이 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집에 과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과실. 그럼 갑은 3년치 이자도 을한테 돌려줘야 되고 을은 3년 동안 쓴 사용료, 즉 과실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서로. 자, 그런데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갑은 이자를 먹고 을은 과실을 먹고 그래서 갑의 이자와 을의 과실은 서로 셈셈이 상계됩니다. 상계. 그래서 이자 3년치 넘겨주고 과실 3년치 받아오고 이래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이자 먹을게. 그냥 너는 과실 3년치 먹은 거로 하자. 그래서 이자와 과실은 상계된 것으로 본다. 근데 상계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은 우리 계약법에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이 있으면 특약대로 한다. 자, 그래서 4번을 보시면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기한 것으로 보며 거기까지 맞네요. 근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그게 틀렸네.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즉 특약으로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즉 상계가 안 되는 것으로 특약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환매대금은 매매대금 1억 플러스 매수인 부담의 매매비용 200만 원 요것만 주면 돼요. 그래서 이자 3년치 이자는 환매대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 갑이 3년치 이자를 먹는 거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3년치 과실을 먹는 거하고는 서로 상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치 이자를 매매대금에 환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토지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부동산이죠. 그러면 3년으로 한다가 아니고 5년으로 한다. 이래 맞죠. 자,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5번은 틀리고 6번의 환매기간은 강행규정이므로 특약으로도 연장될 수가 없다. 이래 맞죠. 6번은 X입니다. 자, 7번의 환매는 환매 특약의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지금 3년 차에 갑이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환매권 행사. 그 환매권을 을한테는 행사해서 찾아올 수 있지만, 제3자 병한테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갑은 1억 200만 원 주고 을에게는 환매권 행사해서 집을 되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갑은 병한테 1억 200만 원 주고 환매권을 행사해서 찾아올 수는 없다. 왜?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죠? 절대적 효력이 없어. 그래서 갑은, 그죠? 특약의 당사자인 을에게 또는 채무자 을에게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이 특약을 미리 환매 등기를 해버리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모든 채권은 등기하면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계약은 등기하면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자, 모든 채권은 등기함으로써, 모든 계약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번에 환매 특약의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틀렸네요. 등기 있어야 됩니다. 8번은 그 관법지인데, 관법지는 요거는 나중에 법정시장권에서 합니다. 요거는 암기사항인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환매 등기가 경유된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관법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인지. 자, 지금 원래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을한테 지금 갑이 팔았습니다. 주인이고. 근데 요 토지에 환매 등기가 되어 있어. 환매 등기. 환매 등기. 저 갑이 을한테 팔았지만, 그죠? 환매권을 행사해서 을로부터 지금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매 등기가 됐다. 현재는 어쨌든 간에 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환매당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을이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자기 토지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을이 자기 토지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이제 기간이 돼가지고 환매권을 행사해서 토지를 찾아와 버렸어요. 그러면 집주인은 을이 돼버렸고 토지 주인은 갑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럼 갑은 을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냐? 집주인 을은 갑에게 관법지를 정해서 건물을 살려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항상 자, 동일인이 둘 다 소유하다가 어떤 사유로 집주인 을과 땅주인 갑으로 분리됐을 때 집의 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남의 땅에 당연히 지상권을 가진다. 이게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럼 요건이 맞잖아요. 자, 요건이 맞는데 여기는 안 돼. 왜 그러냐?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일단은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 동일인 소유 맞아. 동일인이 소유하다가 어떤 사유로 집주인 을과 땅주인 갑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맞는데 요건을 갖췄지만 을의 입장에서 보세요. 환매 등기된 토지입니다. 비록 을이 소유를 하고 있지만, 그죠? 자, 나중에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면은 다시 토지가 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환매 등기된 토지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조만간에 토지가 갑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갑한테 넘어갈 수 있음에도 건물을 지었다는 말은, 그죠? 이 건물을 철거를 각오하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지상권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라 합니다. 나중에. 환매 등기 이 말이 나오면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안 된다. 가등기된 토지, 환매 등기된 토지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법정지상권은 안 된다. 그래서 10개 단어가 나오면 법지는 안 된다는 것을 외우라고 나중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기로 하고. 자, 9번하고 10번도 좀 어렵죠. 어려운데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9번, 10번. 자, 매매 등기와 환매 등기가 경유된 이후에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 특약 등기의 사실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이런 되네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환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환매. 그 조만간에 이제 갑으로 환매를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 요리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환매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을은 병한테 얼마든지 매매해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 등기는 처분 제한의 효력이 없다. 표현을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의 등기가 경유된 이후에 자,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해서, 그죠?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 없다. 당연하죠. 자, 그래서 환매 등기가 돼 있는 이 집을 병한테 팔았더라도 병이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은 을은 환매 등기가 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죠? 거절할 수는 없다. 뭐 환매는 나중에 당하더라도 등기됐기 때문에 을도 환매를 당하고 병도 환매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환매를 당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해서 을이 병한테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등기 일단 해주고 환매를 당하든 말든 그거는 나중에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환매 등기된 요 집을
다시 매수한 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했을 때 을은 환매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니도 나중에 환매당할 거 아이가. 그래서 나는 이전 등기를 거절하겠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맞네요. 그죠? 자, 10번에 매도인이 환매기간 안에 환매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서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자, 매도인이 환매기간 안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서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자, 갑이 을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환매권 행사는 했어요. 환매권 행사를 하면은 소유권이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환매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환매권을 행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환매가 성립됩니다. 환매가 성립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까지 가져와야 비로소 권리를 취득합니다. 근데 환매의 의사표시만 해놓고 갑이 을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을이 제3자에게 다시 집을 넘겨버렸고 이 제3자는 그죠? 가압류를 한 사람입니다. 가압류를 한 사람도 결국 물권적 지위를 취득했다. 등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압류 등기. 이전 등기나 가압류 등기나. 그래서 결국 갑은 을에게 환매권을 행사했지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자, 환매권을 행사했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을로부터 이전 등기를 아직까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을이 소유자입니다.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병이 가압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 제3자에 대해서 그죠? 대항할 수 있겠냐? 뭐 그거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10번은 자, 환매기간 안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를 하지 않아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서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니죠.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환매권 행사만 했고 환매의 의사표시만 했고 을로부터 이전 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갑이 권리 취득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전히 을이 권리자입니다. 그러면 권리자 을의 집에다가 병이라는 사람이 가압류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병은 정당하게 가압류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가압류 집행한 병한테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9번은 맞고 10번은 틀렸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면 아직은 안 봐도 괜찮습니다. 꼭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교환을 한번 볼까요? 교환. 교환은, 자, 596조를 보면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낙성계약이네요. 만약에 상호 이전함으로써, 그럼 요물계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상호 이전함으로써가 아니고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 물건끼리 바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는 약정은 교환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환은 물건끼리 바꿉니다. 물건끼리 바꾼다. 그래서 부동산하고 주식을 바꾼다. 이것도 교환이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한다. 이거를 교환이라 합니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 자, 부동산과 주식도 바꾸는 것이 교환 계약이 됩니다. 자, 교환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틀렸죠? 요물 계약은 뭐가 있다 했습니까? 계약금 계약, 대물 변제 계약, 그 다음에 현상 광고 계약. 2번은 X. 자, 3번에 재산권이 아닌 노무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은 교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노무의 제공은 근로계약이고 일의 완성은 도급계약입니다. 그래서 교환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넘겨줘야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권이 아닌 노무를 제공하거나 일을 완성하는 것은 교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맞고. 자, 4번에 금전의 보충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거 팔렸죠.
자, 여기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1억짜리 건물을 넘기고 을이 2억짜리 토지를 넘깁니다. 그럼 을이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갑 보고 좀 보태라 하니까 8천만 원 더 줄게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보충금이라 합니다. 교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충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물건끼리 교환이 핵심입니다. 여기 있다고 해서 매매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보충금에 대해서 매매 대금 규정이 준용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매매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것은 건물 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4번은 틀렸네요. 자, 매매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5번의 갑은 자신의 1억짜리 X 건물을 을의 2억짜리 Y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좀 전에 그림입니다. 자,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해야 맞죠. 그래서 자,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도 넘겨주고 보충금도 주고 이래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을은 토지를 넘겨줬는데 갑은 건물은 넘겨줬으나 보충금을 안 주고 있어. 그럼 당연히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럼 을은 해제할 수 있다 이래요. 그래서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 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1번은 X입니다. 이번에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됐다. 계약 체결 후 이게 붕괴돼 버렸어요. 어디서? 교환 계약을 체결한 후 이렇게 후발적 불능이 돼 버렸죠. 자, 그러면 채권자가 누구냐? 자, 매매하고 다른 게 교환에서는 갑은 채권자이면서 채무자, 을도 채권자이면서 채무자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채권자 채무자 기준은 문제가 생긴 물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토지가 뭐 어찌됐다가 아니고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됐다. 이 건물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건물을 기준으로 보면은 갑이 채무자가 되잖아요. 채무자. 갑이 채무자. 을은 채권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지진으로 붕괴됐으니까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은 위험 부담으로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 부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갑에게도 귀책이 없고 을에게도 귀책이 없고 그럼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래 맞잖아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맞네요. 그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교환에서는 문제가 된 물건을 기준으로 채권자 채무자가 결정된다. 여기는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됐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이전을 해줘야 할 채무자,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 그리고 지진으로 했기 때문에 갑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고 을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고 양쪽에 귀책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그래서 채무자 채무도 소멸, 갑의 채무도 소멸, 을의 채무도 소멸. 따라서 갑은 을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 소유 Y 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 차기로 발생한 보충금 지급에 가름하여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채무를 이행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보시면 자, 지금 딱 보니까 1억짜리하고 2억짜리를 바꾸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을이 손해 아닙니까? 대신에 갑이라는 사람이 네가 빚 지고 있는 8천만 원을 내가 갚아줄게 이래 됐습니다. 그럼 갑은 결국에는 1억 8천의 가치를 주고 을이라는 사람은 2억의 가치를 주고 이렇게 되네요. 그걸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8천을 갑이라는 사람이 인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보충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충금. 자, 1번에 보세요. 교환계약 체결 후 갑의 귀책 사유 없이 X 건물이 멸실되었다. 여기서 멸실되었습니다. 멸실. 후발적 불능. 갑의 귀책 사유 없죠? 그럼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으니까 이때는 위험 부담으로 처리합니다. 1번은 틀렸네요. 위험 부담 법리는 적용된다. 이래 맞잖아요.
이번에 갑이 보충금을 제외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은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맞습니다. 자, 원래 갑이 8천만 원을 보충금을 주기로 했다면 소유권도 이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충금도 줘야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근데 보충금 8천만 원 대신에 을의 병에 대한 채무를 인수했잖아요. 인수. 그럼 보충금은 바로 줘야 되는데 이 채무를 인수했다는 말은 나중에 변제기가 돼야 이제 갑이 을 대신에 병한테 갚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인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번에 갑이 보충금을 제외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은 갑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맞네요, 그죠? 그래서 8천만 원 보충금을 주기로 했는데 보충금 안 주면은 다 한 것이 안 되지만 8천만 원 보충금에 가름하여 을의 병에 대한 채무를 인수했잖아요. 내가 대신 갚을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갚는 것이 아니잖아요. 변제기 돼야 갚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8천만 원 인수했을 경우에는 현재 8천만 원을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8천만 원 안 줬다고 해서 의무를 다한 것이 못 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건물에 이전 등기만 해줬다면 8천만 원은 나중에 갚으면 되기 때문에 갑은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맞고. 갑과 을은 특약이 없는 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틀렸죠. 교환은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그죠? 유상계약에는 담보 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상계약. 그래서 하자 있는 물건을 넘겨받았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번이 틀렸네요. 1번도 X, 2번은 O, 3번은 X. 자, 4번에 갑이 채무의 변제를 결리하여 저당권 실행될 염려가 있어 을이 채무를 변제했다. 원래 갑이 8천만 원 갚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안 갚아요. 이게 안 갚으니까 병이 경매를 신청해서 이걸 날릴 태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당권 실행될 염려가 있어가지고 을이 부터 갚았습니다. 갑이 안 갚았기 때문에 을이 갚아서 저당권 실행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 갑이 제때 안 갚으니까 채무불이행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교환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래 맞죠. 그래서 4번에 갑이 채무의 변제를 결리하여 즉 이행지체를 하여 저당권 실행될 염려가 있어 을이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을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래요. 보충금 역할을 하는 이 채무를 갑이 병한테 대신 갚기로 했는데 대신 갚지 않았다면 전체적으로 교환계약의 이행지체 또는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을은 교환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은 틀렸네요. 5번에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 토지 가액을 고지해서 갑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시가보다 조금 높게 고지했다. 이 정도가 사기가 되겠느냐? 불법행위가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시가보다 조금 높게 가액을 고지한다고 해서 기망이나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5번도 X입니다. 자, 1번 X, 2번 O, 3번 X, 4번 X, 5번 X. 2번만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교환이 되겠습니다. 계약 강론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교환이고 나머지는 임대차가 되겠습니다. 자, 임대차는 좀 논점이 굉장히 많죠.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는 어쨌든 간에 아마 2번 정도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